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이 온다의 진행을 맡고 있는 강도현입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제가 왔습니다. 7월에 제가 독일로 출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없을 때도 또 열심히 방송 계속 진행해 주셨던 독일에서도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회를. 아니 뭐 굳이 제가 사회를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다가 우리 강남이 온다지. 그래서 제가 그 강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걸출한 우리 선배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우리 남기혁 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연구소의 남기혁입니다. 그리고 이태경 대표님 함께 예,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의 시민연대 대표 이태경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양가 상한제의 허실을 짚어보자라는 주제로 우리 이태경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네. 분양가 상한제는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뭔지를 잘 몰라. 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가 분양가를 그냥 제한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이게 그렇게 되면은 집을 살려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건지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떤 맥락들을 거쳐왔는지 이 논의가 네.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분양가 상한제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말이 그냥 지시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분양가를 통제하겠다는 거죠.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거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분양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되겠습니까? 결국엔 땅값, 택지비죠. 그죠? 거기다 이제 건축비인데, 이게 지금 그냥 공공용 택지에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민간 택지에는 적용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적용되고 있는데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상 적용 안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지금 그 기준을 좀 이제 낮추겠다는 거고요. 이걸 하게 되면 건축비도 그렇고 표준 건축비에다가 그냥 적정 이윤을 더해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표준 건축비는 이제 중부처에서 정하죠. 그리고 택지비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에다가 가산비를 더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자체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정의를 하면 네, 그럼 감정가가 시장가하고 엄청 차이가 나나 보네라고 당연히 그렇죠. 생각이 예, 그렇죠. 드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분양가가 아주 비싼 데 있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강남이겠죠. 강남은 지금 허그에서 주택 보증공사죠. 네네. 거기서 지금 분양가 사실은 통제를 하고 있긴 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네. 하고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강남 같은 경우 분양가가 굉장히 비싸죠. 5천만 원 가까이 육박하니까 평당. 저는 그게 정말 오늘 방송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분양가가 5천만 원이다. 분양가가 5천만 원이라는 평당. 게 네, 5천만 저는 원 가깝게 들어본 되죠. 적이 없었거든 지금까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예. 30평이면은 5천만 원이면 3, 5, 15. 15억 15억이잖아요. 가까이. 분양가가 예, 15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 인식도 한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지 15억이면 타워 팰리스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엄청 오른 거죠 가격도. 근데 예. 일반적인 아파트들이 다 그런다는 거잖아요. 뭐 지금.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진짜 그 정도 깜짝 놀. 그 정도 하는데 이제 그게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할 때 이제 주변 시세 그냥 얼추 맞춰가지고 주변 시세는 그보다 훨씬 비쌉니다만은 시세는 더 비싸요, 그거보다. 더 비싸죠. 이제 강남에는 지금 강남구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새 아파트들 보시면 알겠지만 평당 한 8천만 원 정도 하는 아파트들이 꽤 많죠. 와, 여러분 평당 8천만 원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인데 이거. 32평 기준으로 하면 25억 정도 하는 아파트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타워 플레스를 얼마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타워 플레스 이렇게 지나가면서 10억짜리네. 그러고 지나갔던 게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20m이지 20m이지.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알고 네. 있는 가격은 네. 지금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에 마포 용산 예, 거기에 이제 좀 새 아파트들이 이제 그 정도 가격 되는 거죠. 15억. 예, 그 정도 14억 30평짜리가요. 예, 32평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진짜.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고 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이렇게 너무 비싸면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 심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자꾸 또 그 매매 시장을 좀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통제하자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이게 분양가 상한제는 뭐 명칭은 이렇게 좀 저렇게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이제 원가 연동제란 말을 썼었죠. 그렇죠. 뭐 그런 얘기 원가에 들었었어요. 연동하겠다 이런 예예예예 음.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원가에 연동해서 적정 이유는 보장해주겠다 정도인 거죠. 아까 설명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렇죠. 예. 원가 연동제라는 말이 더 예예 네. 맞습니다. 부합할 것 같네요. 예예예. 그래서 그거는 뭐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 벌써 언제입니까? 89년부터 주택법 시행되면서 들어온 거였고 그리고 분양가를 통제한 역사는 더 깊어요. 63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이거는 63년이면 박정희가 쿠데타하고 정권 잡았을 그렇죠. 그 좀 저기죠. 그다음에 선거에서 이겼을 때인데 그때 이제 공영주택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분양가를 강하게 저렴하게 공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군사 정부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면 일종의 중산층 만들기 프로젝트이고요. 왜냐하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대개는 공동주택이었으니까 아파트를 공급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자산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정부에 굉장히 친화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런가? 집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단골기질이. 정치학에서도 많이 말하는 게 특별히 이제 자산가들 자산가들, 네, 특별히 그렇죠.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대체로 그래요. 정부 친화적이고 많이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사와 연원이 깊은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되게 쌌어요. 그러니까 그 뭐 우리 아버지 세대들 뭐 보면 분양 받으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 어렸을 때도 청약저축 그렇죠. 많았어요. 지금도 뭐 엄청 그렇지만 네네. 지금보다 분양가가 훨씬 싸다 보니까 아, 그때는 분양 받으면 정말 너무 좋은 맞아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매매가도 너무 비싸고 분양가도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강남에는 5천만 원 가까이 되고 뭐 마용성이라 이런 데도 뭐 한 3천만 원 막 이렇게 되니까 되게 비싸잖아요. 제가 결혼을 10년 전에 했는데요. 이제 일산에서 이제 첫 집을 이렇게 어떻게 구할까 말까 대출 받을까 말까 이제 고민하면서 그때 당 10년 전이니까 그게 오래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분양가가 비싸면 1,500. 일산. 예, 일산이. 아니 그렇죠. 일산은 뭐. 그렇죠. 그다음에 네. 뭐 800에서 1,200 사이 비싼 그러니까 1,200이면 비싼 쪽에 네. 보통 1,000만 원 예.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야, 근데 믿을 수가 없네요. 지금 나오는 숫자들의 그러니까 가격이 10년 만에.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오른 예. 겁니다. 계속 뭐 이름을 달리하면서 이게 유지가 되다가 이제 98년에 그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DJ 정부가 이걸 풀었죠. 아, 분양가 자율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무주택자들에게 싸게 공급한 거고 그럼 싸게 공급하면 기존 가격보다는 굉장히 싸니까 그 차액을 무주택자들이 누리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거로 개인의 복지, 가정의 복지를 그렇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사회복지는 잘 안 하고 네. 그거로 이제 그 불로속을 누려서 그렇군요. 자산도 형성하고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98년 이후에는 자율화를 하니까 이제 분양가가 확 뛰어버린 거죠. 뛰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없던 거를 새로 하려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건데 네. 하여튼 네네. 그때 특수한 상황, IMF 사태라는 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예. 없어진 거네요. 네. 지금 제가 한번 통계를 보니까 98년에 서울입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평균 분양가 평당으로 따지면 이게 512만 원이었네요. 아, 지금 보면은 뭐 진짜 너무 싸서 네.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10배가 는 거네요. 네. 10배는 아니고요. 그 강남이고 기준으로. 예. 지금 그냥 평균이니까 서울 서울 평균 따지면 평균이, 2019년 5월에 2,569만 원이네요. 2,500만 원. 5배 뛰었네요. 5배. 5배 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율화하면서 이렇게 많이 뛴 거고요. 자율화했다가 이제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DJ 정부 한 중반부터 다시 이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고 근데 거시경제 지표만 보면 우리가 사실 그 외환위기를 굉장히 빨리 극복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복원력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자산 쪽으로 많이 돈이 많이 갔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가파르게 뛰었죠. 그래서 200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약간 부침은 있었습니다만 한 2006년 말까지 서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엄청 이제 많이 올랐고요. 버블 세븐 위주로. 그러면서 이제 참여정부 때 다시 한번 이제
그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왔고 그래서 공공택지부터 먼저 했고요. 네. 판교 같은 데는 그렇게 한 거죠. 그때 굉장히 저항이 심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렇죠? 심했고 근데 하여튼 뭐 관철시켰고요. 공공택지에 먼저 그러니까 판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싸게 들어간 거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택지까지 확대를 2007년에 시킵니다. 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이제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다 적용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인데 그때 이제 공공택지는 여전히 살아 있고요. 민간택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기준을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그 조건 충족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아직도 좀 살아 있는 거고 민간택지에 대해서 다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헐겁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의 인식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건 분양가 상한제가 없다가 새로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있었던 기간이 훨씬 기네요. 63년부터 시작해서 네, 했으니까요. 없던 기간이 거의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 강남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강남이라는 게 예전에 영동이라고 불렀다고요. 네, 저 네, 어렸을 땐 네, 영동이라고 네, 했어요. 영동. 네.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해서. 동쪽. 예. 영등포에도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경남 사람들은 영등포랑 비교하면 매우 불쾌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영동이라고 하는데, 의아해하겠죠. 예, 근데 완전 신도시지 않습니까? 음.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최대의 신도시인 거죠, 강남이. 근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막 재건축하고 있지만 그때는 다 5층짜리 아파트였어요. 맞아요. 저도 거기 살았었어요. 예, 뭐 그 보십시오, 뭐 반포, 개포, 뭐 예. 잠실 다 5층짜리 아파트예요. 그 그러니까, 들어왔던 분들이 엄청 싸게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저도-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제 인식의 어떤 그 불일치 이게 아마 제가 반포에 살았었거든요. 초등학교 예.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뭐 대단한 곳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죠. 뭐, 예, 뭐 그냥 아니었습니다. 사는 예. 곳이었어요. 예. 약간 좀 좋은 거. 예, 그냥 예. 그 저희 때는 막 파락군 이런 게 너무 셌던 시대에 제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딱 파락군이었거든요. 제가 살았던 신반포 거기가 세화고등학교 뭐 반포고등학교 근처에 살았는데 그때의 인식에서 아직 제가 머물러 있는지 뭐랄까 다른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강남하고 영등포 심지어 제가 사는 군산은 분양가가 재미있는 건 말씀 듣다 보면 재미있게 느껴지는 게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면 분양가가 시장가보다 더 비싸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감가상각을 네.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분양가가 제일 비싸고 네. 매년 떨어져요. 아파트 가격이. 그게 자연스럽죠, 사실. 그게 그렇죠. 시장의 예. 법칙이죠 예, 원래. 그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뭐랄까 다른 세상이에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도 이해 안 되고 경제학 이론적으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거를 예. 제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이런 우리 토론을 하면서도 어쨌든 우리가 정책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데 예. 무슨 정책을 여기서 내놓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도무지 이게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네. 지방에는 그 투기 수요가 아주 이 군산 같은 데는 이제 별로 없다는 거고 그렇죠 없죠. 여기는 계속 실수요가 거의 그 강남에는 이제 투기 수요가 만연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그 신규 주택보다 더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만 규명해줘도 음. 투기란 왜냐면 이 특히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중에는 투기란 건 없다. 사람들이 원해서 사는 건 투기가 어딨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차이만 보여줘도 네. 지방의 어떤 아파트 가격에 어떤 형성되는 메커니즘과 서울의 메커니즘 그 두 개만 보여줘도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건 정말 분양가 상한제는 어떻게 보면은 지방에서는 아무런 그 소용이 없는 얘기긴 하네요.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또. 네, 뭐 그래서 지금 문정부에서 하겠다는 것도 음. 뭐 전국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고요. 네네네. 뭐 이제 과열지구. 예, 과열지구에서. 과열지구 찍어서 하겠다는 거니까요. 네네. 예.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왜 반대하죠? 분양가를 고분양가 하면 기존의 가격을 또 끌어올리는 역할도 일정 정도 하니까 분양가를 아예 낮추고 네. 기존 시세보다 낮추고 그러면 초기 분양자들이 또 많은 이익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매 제한을 또 두고. 오랫동안 또 두는 거야. 갑자기 팔기 어렵죠. 최대한 10년까지 두게 예, 지금 해놓은 그렇죠. 거죠. 예. 예. 조건에 따라 좀 아, 다릅니다만. 전매 제한은 그래서 하는 예. 예, 그러니까 예. 분양가 상한제를 세게 하면 전매 제한 기간이 기간이 길죠. 길어지는 길어지죠. 거죠. 예. 예. 그리고 저기
의무 거주 기간도 뒀습니다. 네네네. 예, 살아야 돼요. 몇 네. 년이에요? 안 팔면 그것도 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의무 거주 기간도 있죠. 지금 뭐 한 3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3년 4년 뭐 이렇게 3년은 있는 것 무조건 같은데. 살아야 돼 거기서. 네, 그러니까 음. 그냥 소유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음. 거주를 해야 되는. 음. 네, 그게 이제 같이 있죠. 건축비와 택지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굉장히 많이 듣긴 하는데 네, 우리가 뭐 연동형이란 이제 그 얘기를 했으니까 연동형을 하려면 당연히 연동되는 그 본 상품, 본 원가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건설사에서 이러면은 우리 그 새로 건설 못해 이런 얘기하는 것도 음. 원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원가 들여다 보니까 충분히 이익 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건축비가 요즘에는 어떤 거? 옛날에는 뭐 평당 400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강남에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 중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호사스럽게 짓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감 같은 것도 막 정말 호사스럽게 하고. 해외 자재 다 예, 들여다 예, 쓰고. 예,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전 뭐 그런 데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약간 리조트 같은 느낌이 있다는 네네네. 거예요. 근데 그런 데 사실 건축비가 꽤 되겠죠. 그러게요. 예, 예, 그런 건 많이 비쌀 것 같아요. 건축비가. 아, 근데 그런 거 비싸게 파는 건 전 좀 이해가 가는데. 네, 네. 뭐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뭐 아까 뭐 레미안 예. 그런 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변 시세 좀 봐서 맞춰서 대체로 가격이 책정된다고 보면 거의 맞죠. 아, 이 정도면 팔리겠다 싶을 정도면 그냥 분야가 정해지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불로소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우리가 집값 뭐 10년간 그렇게 올라갔다고 하는데 원가가 따라서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을 것 같다는 그건 상식적으로. 그건 완전히 불가능하죠. 네, 그죠. 예, 상식적으로. 예, 예. 물가 상승률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뛰진 않죠. 그러니까요. 예. 그 물가는 그랬을 것 같고 원자재가는 그랬을 것 같고 그럼 그렇죠. 땅값이 그만큼 같이 막 따라 올라갔나? 전 땅값도 그러진 않았지 않았나요? 땅값은 많이 올라갔겠죠. 올라가긴 했나요, 같이? 올라갔죠. 땅값은 올라갔죠. 근데 건축비 자체는 음. 좀 말이 좀 다른데 뭐 600만 원에서 그러니까 한 450에서 600만 원 사이라고 주로 그래요. 평당. 아직도. 예, 예. 충분히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예. 땅값 근데 저는 땅값이 5배는 오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지 땅값이 그렇죠. 아파트 근데, 값이 5배 오르는 동안 땅값이 5배 올랐을까? 근데 어떤 지역 땅값이 오르는 건 다 평균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죠. 뭐 네. 군산은 아주 덜 그렇죠, 오르고 그렇죠. 예. 서울의 어떤 또 지역은 또 급등하고 네, 네, 그랬겠죠. 아니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데도 사람들이 살까 네.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사죠? 8천만 평당 8천만 원짜리를?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게 크겠죠. 예. 예. 앞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하면 안 사겠죠. 그렇잖아요. 떨어질 거다. 지금 8천만 원이지만 1년 지나면 7천만 원 될 것 같아라고 하면 잘 안 살라 그럴 전세로 살겠죠. 그러면 그게 그런 어떤 그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내가 자산을 소유하겠다. 네. 이거는 옛날에 튤립 그 투기. 대란을 투기를 연상시키는 거거든요. 튤립 구군이었죠.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튤립이 집 한 채 값 튤립 한 송이가 네. 집 한 채 값의 가격으로 거래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 현대 경제 이론에서는 어떤 자산의 가격을 결정할 때 이 자산이 향후 어떤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거냐 그것을 현재 가치로 이렇게 할인하죠. 할인해가지고 네, 자산 가격을 네. 이론적으로 상정을 하는데 네. 아파트는 도대체 그 근거가 뭔가 더 오를 것 같아서 산다. 저는 이거는 폭탄 돌리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이 기대를 하면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미래에 올라갈 것 같아. 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올라가니까. 그건 그렇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경제학 이론에서는 결국에는 현금 흐름이 그걸 뒷받쳐주지 못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렇죠. 건데 예. 무너지게 되죠. 결국엔 거품은 결국엔 꺼지게 돼 있으니까. 평당 8천, 그러니까 30평짜리 아파트가 15억에서 25억 사이의 가치, 결국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이냐라고 봤을 때 도무지 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워낙 부동산 불패 신화가 강고하고 특별히 이제 그게 점점 이제 서울이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다.
공고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사람들한테 있고요. 또 이제 그 믿음을 보면은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또 이제 그 뭐 자칭타칭의 전문가라는 자들이 계속 보면 유포시키잖아요. 끊임없이 강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세뇌되는 거죠. 사람들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거든요. 집 있는 사람들은 또 집 있는 사람대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또 온갖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또 이제 점점 그런 이야기들을 유포시키고 서로 믿고 강화시키고 뭐 이런 과정이 이제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의 거대한 신앙 체계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